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막 정치사 막 어떻게 뭐 됐고 뭐 왕들 업적이 뭐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됐고 이런 좀 딱딱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의미 있는 얘기이긴 했지만 이번 시간부터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좀 나름 말랑말랑한 문화 파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문화 파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유적지, 유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당시에 남겨진 문화 유산들, 그리고 사상들, 종교들 이런 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왜냐?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배경 지식을 따라서, 배운 것들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랑 아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들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의 행동들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똑같겠죠. 요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서양이나 다른 문화권에 가면 나이로 뭐 이렇게 갭을 둬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 왜 나이 문화가 있을까? 옛날부터 이어졌겠죠. 그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쌤이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입장에서는 선배 입장이고, 어떤 입장에서는 후배 입장이잖아요. 어떤 입장에서는 친구의 입장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선배, 후배, 친구 문화가, 나이가 같을 또 친구를 하니까 그 문화가 현재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생각도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 차곡차곡씩 배워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들도 한번 우리가 후벼 볼 필요는 있겠죠. 후벼 파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특히나 이 고대 사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좌우자재했던 것은 토착신앙, 불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용되었던 유학, 그리고 각종 과학기술들이 현재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했는지는 유적과 유물, 그 사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지만, 덕분에 사료와, 그러니까 유물, 유적, 기록, 이게 사료죠. 이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뭐 지배층에 대한 얘기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배층들이 어떻게 생각했냐에 따라서 나라와 사회가 움직인 것도 뭐 맞으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층이라는 것은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언제든지 지도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힘은 결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니까, 우리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또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원류인 사상과 종교와 윤리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목, 삼국에서 문화가 발전하다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아까 키워드 말씀드렸죠. 불교, 유교, 이것부터 빠졌네요. 도교도 있네요. 도교,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에 수용된 불교와 도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삼국시대 불교 문화의 고분 예술 발달 및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고구려 소수리망, 백제 침유왕, 신라 법흥왕 때 공인이 됐다고 했죠. 국가에 의해서 공인이 됐다 했잖아요. 근데 공인이 된 까닭,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드렸었죠. 왕권 강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는 즉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당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깊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삼국의 왕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으로 작용이 됐냐면, 왕은 곧 부처다, 어려운 말로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데, 왕은 곧 부처다. 이때 당시는 부처가 거의 뭐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끝판왕이었어요. 끝판왕. 근데 왕이 부처님이다? 왕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왕들은 건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족들 따위가 감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고, 왕실하고 귀족들 집안을 아예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신라 왕실은 특히나 진화왕 이후부터는 왕실에 왕자들 있고 왕비도 있고 왕도 있잖아요. 이름을 아예 부처님의 가족들 이름을 갖다 넣어버려요. 그게 부처님이다, 이 뜻입니다. 부타스 패밀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성들, 귀족들을 포함해서
농민들까지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할 수 있었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문화재로 표출이 됩니다. 사료로 표출이 됩니다. 유적 유물로 표출이 됩니다. 일단은 호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호국이 뭐냐면 우리나라 육군 캐릭터가 호국이에요. 호국이 딱 이렇게 격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격리하고 있어요. 물론 호랑이에서 호국인데, 호국이란 말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지킨다. 그래서 원래 불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왕실과 지배층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왕실과 국가를 지킨다, 이런 의미로. 자, 그래서 백제 미륵사, 다음 시간에 탑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나오겠지만, 백제 미륵사, 황룡사 구층, 목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국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고, 이 탑이나 절 상징 자체가 나라를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미륵사 이름 자체가, 미륵은 앞으로 올 미래의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온다는 얘기죠.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임했다, 백제 땅에 임했다, 이런 뜻이니까 나라를 지키는 호국적 성향이 있죠. 그리고 황룡사 구층 목탑은 9층이잖아요. 이 9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층 한 층 나라 이름들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신라가 이 주변 9개의 민족을 통일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통일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황룡사 자체는 진흥왕 때 만들어졌지만, 이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선덕왕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불교 문화가 수용이 됐고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불교잖아요. 근데 이때는 귀족 불교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때는 아무나 못해요. 스님도 왕자들이나 귀족들도 하고,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할 거 없으면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가 있다 했는데, 이때는 그게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결국 점차 백성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책이 뭐냐면 삼국유사입니다. 고려 시대 후기의 스님이었던 이런 스님이 쓴 책이 있는데, 삼국유사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교는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산신령 아시죠? 용왕님 아시죠? 하늘에 옥황상제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도교예요. 이 사람들은 수명이 어떨까요? 뭐 용왕님은 또 아파서 간 때문이야, 토끼 간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무병장수하잖아요. 그렇죠? 신비하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게 도교인데, 왜 산신령 용왕이 나오겠어요? 하천에 가면 또 하백이라고 있어요. 하백. 산천을 숭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신선, 또 있죠. 산신령. 우리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거기 나오는 것도 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산천 숭배, 무병장수, 편안하게 산다. 사실 귀족과 평민들 중에 누구한테 가장 더 와닿았을까요? 귀족 사회가 환영합니다. 농민, 왜냐? 농민은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근데 귀족들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제 먹고 살기 바쁘지 않으니까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무병장수, 신선한 세계로 가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산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유적 유물들이 있는데요. 일단 백제에서 발견된 금동 대향로가 있습니다. 향수기 아닙니다. 자, 대향로, 향을 피우는 이 안에 향을 넣고 연기가 싹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 인간 세계 때부터 천계 사상, 그러니까 하늘까지 이렇게 선녀들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막 부처님도 있고 막 이래요. 여기서 연기에 쫙 넣어. 얼마나 신비로워 보이겠어, 당시 기술로는. 밑에는 이제 용이 받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밑에 지하색이겠죠. 여기는 이제 봉황이 있습니다. 봉황? 주작? 이런 것도 다 도교예요. 일단 백제 얘기를 계속 할게요. 산수훈이 벽돌인데 이 유명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식에도 잘 나오는데, 여기 산과 계곡의 모습들이 딱 조화롭게 있는데, 이게 그냥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산천 숭배가 있다 했죠. 신선 사상이 있다 했죠. 여기 산신령들이 살만한, 선녀들이 살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산과 계곡의 모습을 조화롭게 새겨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생각을 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죠. 날아올라라 주작이여, 거짓말한 것은 주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주작은 조작에서 나온 거긴 한데, 주작은 사실 있는 새가 아닙니다. 날아올라라 주작이여. 새는 새인데 실제 새가 아닙니다. 요거는 도교의 특별한 사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PPT를 껐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색깔이 안 나서 빨간 걸로 할게요. 도교에서는 좀 특별하게 사방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중앙에는 황색, 빨간색이지만 그냥 황색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쪽에는 청색, 서쪽에는 백색, 남쪽에는 적색, 북쪽에는 흑색, 이렇게 사방신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방떡이라고 얘기는 들어봤죠. 오방떡, 5가지 색깔, 황, 청, 백, 적, 흑, 이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방을 지키는 신비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청자니까 이거는 용이 있어요. 청용. 여기도 쓸까 이제? 적색인데
빨간색을 적색이라고도 하지만 주자를 쓰기도 합니다. 주황색 할 때 아시죠? 주황색은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합했을 때 주황색이라 주자가 빨간색입니다. 여기는 부작이라고 하는 새가 지켜요. 여긴 백자죠. 백호가 지킵니다. 하얀색 호랑이. 그리고 여기 흑인데 흑은 또 다른 말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렇게 하잖아요. 거물현 여기는 거북이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무라고 전현무 아니야. 자, 현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과 그리고 지키는 사방신이 있는 이런 것들도 도교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황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중심에는 역시 이것도 도교는 중국에서 왔거든요. 이건 황제를 뜻해요. 결국에 나중에 황제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방신 고구려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나타나요. 벽화하면 딱 방향이니까 사각형이겠죠. 딱 사방으로 나와요. 옆쪽으로, 위쪽, 밑으로, 아니면 이렇게 앞뒤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강서 고분의 사신도죠. 현무도죠. 전현무 아니라니까. 고구려에서는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도교의 방위신인 사신도를 그려넣었습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사신도를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학문입니다. 학문, 공부한다는 뜻이죠. 뭘 공부해요? 글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당시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고유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자를 들여옵니다. 특히나 고구려 백제에서 많이 들어왔겠죠. 신라는 이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왔고, 한자를 보급하게 되면서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냥 지들끼리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둬야 되죠. 특히나 이 한자 책은 유교를 가르치는 유학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유학은 집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 오늘 녹화일이 어버이날인데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드리세요. 용돈 드리면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임금에게도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임금이 좋아하죠. 그리고 상하관계 뚜렷합니다. 귀천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족들도 나름대로 피지배층을 누를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니까 환호하겠죠. 그래서 학교를 만듭니다. 유교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 이거 어느 왕 때 만들어졌죠? 그렇죠. 소수리망이 있죠. 그리고 백제는 학교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오경 박사를 둡니다. 박사를 이때 둬요. 프로페서, 닥터 아니야. 닥터 뽑을게 한다. 그래서 오경이란 말은 유교의 경전 중에 5가지 경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경 박사를 만듭니다. 신라에서는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신이라는 것은 애를 가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임신년입니다. 임신년이 요즘 말로 하면 2020년 이런 식으로 임진년, 임진왜란처럼 돌이 무슨 돌이냐면 기록을 한 돌입니다. 뭘 기록하냐면 맹세할 서자입니다. 그래서 임신년에 약속을 한 기록이 되어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뭘 기록을 했냐면 몇 날 며칠 몇 년까지 유교 경전 몇 권을 어떻게 읽겠다라는 약속을 두 사람이 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말이 이상한데? 자, 그래서 당시에 유교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신라 때 학교가 만들어져요. 국학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아직 아니에요. 역사서도 편찬합니다. 역사서는 왜 편찬할까요? 두 번째 시간 때 역사 공부는 왜 할까요? 이렇게 목적을 설명을 했는데 이때는 좀 목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역사적 교훈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국가의 자긍심,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서를 쓸 때 얘들이 국가에서 만드는데 딱 첫 장 첫 페이지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딱 시조가 나오는데요. 이 시조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설명드렸던 아마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왔던 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기 나오는 신지, 고구려 신지, 백제, 사후기, 신라, 국사 이런 거는 현재 전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입장이 다행이에요. 저는 좀 아쉽긴 한데 왜냐? 이게 남아있었다? 삼국시대 교과서가 빡 늘어나요. 좀 아쉽지만 좀 당시 기록이 좀 상세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그 나라의 전성기 때예요. 고구려 신집 이런 거는 소수리망 때, 그리고 백제 서기는 근초고왕 때, 그리고 신라 국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지거든요. 각자 그 나라들의 나름대로의 전성기 때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되어 있고 그 나라의 시조가 신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취해보자면 하늘의 자손이라든지 아래에서 태어났다든지 신비한 것을 강조하고 있겠죠. 그리고 왕들이 잘했던 걸 많이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왕들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또 보여주겠죠. 그래서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 데 활용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사 공부하는 것하고 이때 역사 공부하는 거하고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발달입니다. 천문학을 먼저 볼게요. 이 천문학은 사실 나중에 고려 조선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의 그 한 해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농사 씨 뿌리는 시절이 따로 있고 추수한 시절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시간대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을 보면서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해와 달도 마찬가지지만 별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농업이 중시됐던 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관측한다? 이거는 왕밖에 못해요. 왜? 하늘의 자손은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의 권위와 하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 관측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첨성대입니다. 요 위에 올려드릴게요. 선생님 첨성대 답사 갔던 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수학입니다. 이때도 수학이 있었네요. 자, 토지 칠량하고요. 토지 칠량해야죠. 농사하기 위해서. 고분이나 합이나 성각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묘미가 있습니다. 비율이 딱딱딱 맞아요. 그리고 건축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야겠죠. 하중 얼마 받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금속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제 농기구 만들려면은 금속을 제대로 재련을 해야 되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백제 칠지도, 신라 금관, 금 귀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통해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했을 거기 때문에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